이 시대 문학의 가장 빛나는 발자취와 현재를 만나는 시간. 젊은 작가의 작가 노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동네에서 한국문학을 편집하고 있는 정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젊은 작가의 작가 노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을 모셨습니다. 바로 올해 2025년 젊은 작가상 수상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보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장원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주입니다. 오늘 강보라, 서장원 두 작가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번에도 젊은 작가상 수상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인터뷰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2회에는 저한테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긴 작품들을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주신 세 분 선생님은 오늘의 조합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매해 봄을 점점 더 따뜻하게 달구고 있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젊은 작가상이라는 대상이 오늘 오신 세 분 선생님께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처음 젊은 작가상을 접했던 게 2011년이었는데 그 외에 대상작이 김혜란 작가님의 그 물속 골리앗이었어요. 당시에 그 본심 심사위원으로 박완서 선생님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신 일이 젊은 작가상 심사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따님인 허원숙 선생님이 그 빈소에서 그 선정한 작품 목록이라는 심사평을 전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배경 때문에 그 존재감이 상당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2012년 제3회 젊은 작가상이 제 첫 젊은 작가상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대상이 손보미 작가님의 폭우라는 소설이었어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보급가가 5,500원이었는데 그런 가격도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했고 데뷔한 지 10년 이내에 젊은 작가만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이 없었다고 기억해서 이제 그런 점들이 되게 혁신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저 약간 두 분을 합친 답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2011년도에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을 했는데 서점에서 그 김혜란 작가님 이름을 보고 책을 샀었는데 아니 이렇게 책이 싸다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봄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한 해씩 다 사서 모으게 됐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들을 모아보니까 스며들듯이 그냥 어떤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읽어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예비 작가나 이제 막 데뷔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 젊은 작가들한테 이 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존재 이유가 있다면 뭘까 들어보고 싶어요. 읽으면서 막 와, 한국에 진짜 이렇게 잘 쓴 작가들이 있다니 하면서 좌절감도 많이 느끼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격려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소설들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좀 실감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예비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큰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많은 독자분들이 굉장히 한국 문학에서 젊은 걸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새로운 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기대가 항상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국 문단에서 새롭게 나아갈 여지가 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상을 처음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의 이야기가 또 궁금해요. 저는 그날 밤에 남편이랑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전했는데 말없이 주방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아끼는 와인을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이거다 하면서 이제 그 샴페인을 따서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 가까운 이제 영화 감독인 선배가 한 분 계신데 보라, 좀 속물적인 질문인데 넌 앞으로 작가로서 뭘 이루고 싶어? 라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선배 나 젊은 작가상 타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행운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이 상의 어떤 화제성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올해 젊은 작가상 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친구가 굉장히 무덤덤하게 이제 축하를 해주면서 이제 너 정말 열심히 써야겠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이 주는 무게가 좀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대중독자시잖아요. 딱 이 어떤 젊은 작가상에 나오는 작가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그 해에 뭔가를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씩 뜬금없이 뭐 너는 그런 거 안 받니? 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이러면서 알아서 할 거라고 막 했는데 받게 되었죠. 받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그 기쁨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기쁨에 흔들리면 좀 안 된다는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틀어막고 있는데 좀 기뻐하려고요. 오늘 끝나고 뒤늦게 좀 기뻐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 세 분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 빛나는 올해의 수상작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라 선생님부터 올해의 수상작 바우어의 정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바우어의 정원은 이제 3번의 유산을 겪은 배우 은화가 이제 아주 오랜만에 연극 오디션을 보러 가는 하루를 그린 작품입니다. 소설의 등장인물을 배우로 설정하신 것부터 해서 이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들려주세요. 한 15년 전쯤에 공연 잡지 기자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연극 오디션 현장을 자주 취재를 했는데 대사만 읊는 오디션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도 어느 정도 털어놔야 되는 그런 현장이 많았거든요. 그게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텐데 이게 오디션이 경쟁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마다 뭔가 점수가 좀 매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처를 발화하는 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뭔가를 걸고 하는 일종의 도박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상처를 이제 입 밖으로 말하는 대신에 좀 안으로 내재하는 방식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상처는 사실 특히나 다른 인물의 상처에 대해 다루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처음 이야기를 구상하셨을 때랑 지금 완성된 이 소설이랑 달라진 점들이 있을지 두루 작품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 과거를 파묘하게 됐는데 제가 한 20년쯤에 연기학원에서 수험생들 진로 상담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연영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학폭을 당해도 그 사실을 공론화하는 걸 굉장히 꺼려요. 애초에 그런 자본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연기학원을 배경으로 학폭 문제를 다루는 소설을 쓰면서 그 딜레마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좀 비겁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파고들면서 초고를 쓰다 보니까 소설이 자꾸 르포 기사처럼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제 단편 분량에서 당장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초원이 아닌 은하에게로 먼저 시선을 돌리게 됐습니다. 은화가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상처를 지닌 정림을 거쳐서 정림과 초원과 연대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 소설이. 이 연대의 동력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청자가 좋은 이야기를 만든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정림과 은하가 서로의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네, 자기 얘기는 사실 입 밖에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들어주는 시간이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 원초원이라는 이름이 이제 약간 회문 형식 이름이잖아요. 이효리처럼. 거꾸로 해도 이효리처럼.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장면 상상하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네. 바우어의 정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 속에 한 대목 있으면 낭독 한번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저 창문의 눈송이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야. 정림이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봉지가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추위에 굳어버린 길고양이가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눈발 속에서 길을 잃은 발자국이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영원히 멈춰버린 분수대가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아무도 없는 골목에 켜진 가로등이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물속에 가라앉은 못생긴 가오리가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선배랑 가오리찜에 소주 한잔 하고 싶지 말입니다. 읽으시는 분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꼭 한 번씩 언급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릴리 독자 여러분들도 바우어의 정원 실제로 읽으면서 꼭 한 번 이 장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희주 선생님 모셔서 올해의 수상작 최애의 아이에 대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최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의 정자공연 시술이 상용화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미가 자기가 사랑하는 최애인 유리의 정자를 공여받아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계관을 상상했지? 라는 것부터가 많은 독자분들의 질문일 것 같은데 이 파격적인 설정 떠올리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도 슬쩍 떠오르는데 이 작품과의 혹시 관계가 또 있었던 것인지 또 두루 말씀 주세요. 그 만화의 줄거리에서는 주인공이 죽고 난 다음에 최애 아이로 환생을 하는 내용인데 그런 흐름이라든지 전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좀 형식적으로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목을 빌려오기도 했고 사실은 근데 제가 처음 그 최애 아이라는 제목을 접했을 때 저한테 떠오른 이미지는 최애의 아이였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 최애가 있고 최애가 아이를 낳아서 아기가 있다. 나는 별개 제3자로 바깥에 있고 아마 거기서부터 좀 이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는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 최애의 아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또 제가 이거를 썼을 당시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천재공장이라는 그 어떤 르포가 있는데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정자를 모아가지고 이 우월한 유전자를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그 정자은행을 실제로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섞여서 출발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유독 결말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선생님은 이 결말을 딱 꼭 집어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오셨던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냥 처음 쓸 때부터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이거 외에 다른 길로 가면은 뭔가 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물한테는 이 길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때 아이돌 그리고 아이돌에 대한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이 키워드는 작품 쓰기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제일 대답을 준비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길고 그냥 저한테 약간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아이돌이 파는 그 상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밀감을 팔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어떤 옆에 있는 친구랑 서로 돌봄을 하거나 이 관계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면 그 사이에서 뭐 자본도 개입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 개인의 내면의 파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도 항상 괴로워하면서도 어쩔 때는 막 있다가 막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의 소설 쓰기는 최애를 위한 헌신? 그건 또 아닌데 저를 위한 헌신이죠. 사실은 제가 쓸 때 재밌고 내가 봤을 때 재밌는 얘기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가장 크고 근데 이제 워낙 제 삶에 좀 밀접한 부분이니까 선생님의 작품 세계는 앞으로도 아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보다 또 다르고 또 깊은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가리라는 예감이 드는 답변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때 이렇게 한번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책 안 읽나요? 한 문제 안 읽고 그러면 먼저 읽고 띄워볼까요? 읽고 하는 건가요? 네. 유리를 어떻게 하지 좀 보시는 분들도 좀 되게 이상한데 좀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거든요. 우미는 유리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의 눈빛을, 손을, 입체감을 지닌 얼굴의 윤곽을 떠올리며 속지를 매만졌다. 그러다 문득 페이지를 넘겼고 몰래 적힌 글자를 보고 펑펑 울었다. 거기엔 요청하지 않은 초신이 있었다. PS, 우미 누나 물결 하트. 이세 건강하게 낳으세요. 느낌표. 네. 이 낳으세요의 맞춤법을 틀리게 썼거든요. 일부러. 네. 맞춤법을 잘 모르는 남자아이. 귀엽다. 그럼 띄우실 건가요? 네. 영상이잖아요. 저희 NCT UC 사랑하고요. 일요일 날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멤버 시온이 생일인데 시온이 생일 너무 축하하고 SGC 화이팅. 네. 도쿄동 갑시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장원 선생님 모시고 리틀 프라이드에 대한 소개 들어볼게요. 리틀 프라이드는 그 톰이라는 트랜스 남성이 이제 올드도 코퍼레이션이라는 당근마켓과 무신사 사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IT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직장 동료인 오스틴을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토미랑 오스틴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두 사람이 이제 넘어갈 수 없는 차이를 발견하고 토미가 이제 오스틴과 작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한 자리에 토미랑 오스틴을 같이 나란히 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작은 남성인데 자신이 키가 작고 이제 단신인 것에 대해서 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성별 여성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남성으로 트랜지션 과정을 거친 트랜스젠더 남성이고요. 두 사람이 겪은 일에 아주 약간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작가상 해설을 안세진 평론가님께서 써주셨는데 동지이자 동료, 그러나 전우는 아닌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정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약간은 비슷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의 전쟁터는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도 되게 잘 지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제목 칭찬도 되게 많이 들었고 이 리틀이라는 단어에 되게 여러 가지 이 의미가 깃들 수 있구나라는 걸 단편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또 좋았는데요. 토미랑 오스틴 혹은 뭐 혜령이 본 그 스트리퍼들 등등 이 소설에서 프라이드를 갖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성소수자 혹은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마이너리티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프라이드를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 프라이드를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지금 좀 정상이 아니지 않냐, 너는 표준에 미달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프라이드에 대해서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랑 같이 독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작품 속에 한 대목 읽어주실까요? 병원을 나서서 건물 뒤편의 작은 부지, 사실상 흡연 공간이나 다름없는 조촐한 공원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 쇼가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혁신적이고 대안적이었는지 생각에 빠졌다. 기꺼이 옷을 벗는 사람들과 그들을 향해 따뜻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을 떠올리자 걷잡을 수 없이 기분이 나빠졌다. 혜령이 말하곤 했던 너무나 집요한 생각을 다시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러다 문워크 춤을 췄다는 트랜스맨을 두고 혜령이 한 말을 되새기는 데 이르렀다. 혜령은 그가 아주 멋졌다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그에게 매혹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 내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 사실을 아주 천천히 받아들였다. 환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거리낌 없이 침과 가래를 뱉는 남자들 사이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제가 대표로 질문도 던지고 좋은 이야기 또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듣게 되어서 저는 이제 좀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이어서 올해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이야기로 좀 반경을 넓혀 나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눈 세 작품 말고 다른 네 작품 중에서 각각의 원픽을 꼽고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성혜령 작가님의 원경을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여자들이 약간 그 남자인 신호를 따돌리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좀 따돌리는 듯 하면서 뭔가 딴청을 피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요. 컴팩트하면서도 해석의 여지가 진짜 풍부한 소설이라고 느꼈어요. 네,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단편의 어떤 미학, 쾌감을 알려준 소설인 것 같아요.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희주쌤도 똑같은 작품을 골라오셨던데 같이 맞습니다. 이야기해볼까요? 아까 단편의 미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강하게 실감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따라 읽게 되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 이런 길도 있었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돌파해가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비록 신호가 좀 우스꽝스러운 면모도 있지만 저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가 애정을 가지고 인물한테.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장원 선생님의 다른 원픽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성혜나 작가님의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라는 단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감독이나 배우나 뭐 가수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길 수 없는 사고를 쳤을 때 그럼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작품을 어떻게 봐야 하지? 이런 고민을 저도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작품 속 주인공이 굉장히 약간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 감독을 좋아하고 또 이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에 나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감이 갔고 너무나 현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두 분은 이 작품 어떻게 읽으셨어요? 서정원 작가님이 말씀하신 현재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그 동시대에 되게 뜨거운 이슈를 바로 문학으로 실어 나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유려한데 심지어 너무 재밌게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내 걸로 소화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무 부럽다고 느꼈고 그냥 차치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네. 이렇게 골라주신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 듣고 나니까 올해 뽑힌 7편의 작품들이 다 작가 나름의 어떤 벽을 부수고 넘어선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진짜 편편히 잘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수상작품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수상하신 젊은 작가상이 16회째이고요. 지금까지의 수상작들을 다 합치면 이제 100편이 넘는 작품들을 모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수많은 작품들 중에 선생님의 원픽이 또 한 번 궁금해집니다. 저는 제8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있던 최은미 작가님의 눈으로 만든 사람을 꼽고 싶어요. 좋은 단편 소설을 말할 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벽돌을 이루고 있어서 이 벽돌이 다 고르게 힘을 받고 하나를 빼면 무너지는 그 정도로 이제 서로 얽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소설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었었는데 눈으로 만든 사람은 정말 그런 단편 소설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글 쓰다가 막히고 이럴 때마다 좀 교과서처럼 펼쳐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미상 작가님의 제10회 수상작 학인이라는 작품을 꼽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를 읽었던 때가 이제 그 도쿄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돈을 내려고 우체국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동네를 그냥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거를 읽으려고. 가볍게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뭐 때로는 멸시당할 수도 있는 가치이긴 한데 저는 재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가님 그 어떤 특유의 날카롭고 냉소적인 거에서 좀 발견될 수 있는 유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너무 제 취향이기도 했고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재밌는 소설입니다. 저는 황정은 작가님의 그 3회 수상작 양산표기라고 약간 저만의 보석함에 넣어두고 이렇게 가끔 꺼내보는 그런 소설이에요. 제가 이 소설을 하도 읽어가지고 그 소설에 나오는 양산 브랜드 이름까지 외웠어요. 그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라고. 그래서 이 소설은 줄거리가 되게 단순한데 그냥 한 남자가 사촌 누나의 제안으로 시청 앞에서 하루 동안 양산 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장면 묘사가 진짜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저희가 뭐 총 이렇게 0점 맞춘다고 하잖아요. 정말 모든 문장이 0점이 정확하게 맞아서 소름이 끼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장면 묘사가 너무 정확해서 그 화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음에도 그 묘사만으로도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황정은 선생님의 작품은 이전 1회에서도 또 언급이 많이 됐었던 만큼 황정은 선생님의 저력을 또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의 1회부터 16회까지의 최대한의 작품들을 노출할 예정이어서 아마 독자분들도 지금 언급되어 있는 다른 작품들 많이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추천해드리는 이 작품들 많이들 읽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회에도 진행됐었던 젊은 작가 인터뷰라는 코너인데요. 지금 릴레이 형식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문 던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작가님 지금 진주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문학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좀 많이 읽기도 하고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뿌리를 정확하게 어떤 그 땅에 자기가 발붙이고 사는 땅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국 문학 독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학에서 얘기되는 인물들이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서울 중심적이고 어떤 진주의 생활이 문학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줄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작년 연말 정도에 가서 이제 한 4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아직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제 소설에 좀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많은 것들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제 안에 이런 식의 어떤 외부인과 지역인이라는 마이너리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제가 쓰는 소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보라 작가님 소설에는 문학 이외의 예술 장르에 대한 레퍼런스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도 이제 주인공이 연극 배우고 이제 연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런 작업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지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얘기했던 지역 문학 얘기랑도 조금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서울에 오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심적인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의도적으로 제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작가한테 좀 안정적인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해가지고 사실 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언어로도 쓰고 싶긴 해요. 항상 그 내가 익숙한 한국인들을 좀 다른 배경에 던져놨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싶고 그런 안 쓰던 근육을 좀 작가로서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배경을 자꾸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이주 선생님이 뭔가 NCT 팬이신 거 밝히셨으니까 사랑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아이돌 덕질이 일상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온 여자들이라는 그 아주 흥미롭고 유의미한 프로젝트도 도모하고 계시고 이렇게 덕질도 하고 우정도 도모하고 작가님의 일상이 너무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작업은 대체 언제 하시는지. 지금 컨트롤 잘 못하고 있고요. 허덕허덕 되면서 컨트롤 잘 못하고 있고 얘기 나오신 김에 좀 홍보를 짧게 하자면 제 친구들과 같이 그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응원봉 들고 나온 거리의 여자들 말 그대로 이제 2030 여자들을 인터뷰해서 지금 웹관행은 끝났고 이제 사실 단행본 작업을 준비 중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좋네요. 이렇게 릴레이 인터뷰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선생님들은 독자 리뷰를 좀 찾아서 보시는 편이신지 그 기억에 남는 리뷰랑 피드백을 대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면 말씀 주세요. 저는 원래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젊은 작가상 나오고 좀 했어요. 트위터 이런 데서 RT가 많이 되면 이제 꼭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 있더라 이렇게 보내주는데 좋은 얘기니까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유산 경험이 있는 독자분의 리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맙게도 자기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울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는 리뷰를 써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던 게 은하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이 이제 가 닿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고 기뻤어요. 어떤 분이 이제 리틀 프라이드를 읽고 되게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그 깊은 생각을 자기가 긴 글로 썼다. 그리고 이렇게 써보니까 그
내가 이런 글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다시 느꼈다. 이런 글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좋아할까? 그리고 이제 작품 안에서 내가 너무 예민한 주제를 너무 좀 섣부르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분이 이제 그렇게 적어주셔서 제 고민을 되게 나눠주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위로랑 격려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갖고 계신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독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고 관계하시는 방식들이 또 다 다양하다는 게 느껴지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드려보고 싶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요즘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읽고 쓰고 있는 이 소설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도 아마 깊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사실 이런 대답이 오해의 여지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소설이 꼭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문화 콘텐츠든 간에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소멸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그 존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지만 이렇게 그 문학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질문을 틀어서 문학은 우리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제 강보라 작가님, 이주 작가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한테는 두 분이 써주신 그 소설이 저한테는 정말 낯선 세계예요. 두 분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인생은 항상 좀 1인칭인데 소설을 읽으면 그 자기의 그런 어떤 편안한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좀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에게는 좀 소설의 효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는 그냥 이게 너무 흥미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컴팩트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거를 안 갖다 쓰더라도 그냥 그런 거를 조금 느껴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깥을 뚫는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소설은 그냥 내 내면을 좀 확장시키는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젊은 작가상 수상자 3분 모시고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저희 아버지 기일이에요, 사실. 근데 항상 제가 매년 기일에 좋은 일이 있거든요. 신기하게.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선물처럼 여기는 편인데 올해에는 이 촬영이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이. 네. 지금 강보라 작가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떤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셋이랑의 대화도 사실은 오늘의 되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좀 새삼스럽게 깨달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좋은 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청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좀 작품 어떻게 쓰고 계시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어떤 재료로 이제 글을 쓰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좀 재미있었어요. 각자의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질문도 던져보면서 좀 이렇게 동료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좀 반갑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선물 같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하실 활동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강보라 선생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곧 첫 단편집을 낼 계획이고 5월 말에 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뱀과 양배추가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이고요.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발표한 단편들을 묶은 책이니까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정은지 선생님과 같이 단편집을 여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그 거리로 나온 응원봉을 들고 나온 여자들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마감이 며칠 전이었는데 좀
좀 며칠만 시간을 더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왔는데요. 단편집을 읽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 리틀 프라이드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제 젠더나 프라이드의 문제, 남성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좀 소설을 조금 더 써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나 독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제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현대인들 너무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적극적인 독서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쓰고 있고 소설만큼 인격 수련에 도움이 되는 장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소설에 도라이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이제 내성이 좀 생겨서 웬만하면은 묘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순기능이 굉장히 많으니까 문학의 곁을 계속 오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쓸게요. 네.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꼭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꼭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리고요. 절대 누워서 핸드폰 하지 마시고 특히 예비 작가님들한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허리가 전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는데 네, 독자분들은 사랑합니다. 네, 많이 읽어주세요. 한국문학. 제가 이제 혼자 글 쓰면서 어떤 분들이 제 글을 읽고 이 글을 어떻게 읽어주실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좀 재밌게 봐주시길 그리고 제가 한 고민을 나눠주시길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저는 해마다 사보고 있는데 해마다 가장 핫한 작품, 가장 젊은 작품, 혁신적이고 새로운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수록되곤 한다는 인상을 거의 매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이제 정주행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와 함께 정주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까지 들어보니까 오늘 모신 이 세 분도 진짜 문학의 진심인 작가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절절한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지금 약간 마음이 촉촉해졌는데요. 지난 1회부터 2회까지 총 6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밀리 독자분들께 함께 이야기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밀리와 함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그리고 올해 수상자들 앞으로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따라 읽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세 분의 왕성한 작품 활동 기대하며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